네, 오늘 BNN에 대해서 발제를 하겠고요. 먼저 복차로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그리고 BNN에 대해 소개를 할 건데 먼저 페이지 리캡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BNN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BNN에서의 문제점이 이제 파라미터의 포스terior 분포를 직접 구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근사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먼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알고리즘인데 인간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감지되면 감각기관을 거쳐서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경계가 해당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경세포 뉴런들은 장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뉴런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면 뇌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뇌 속의 뉴런에 해당하는 작은 요소를 뉴런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작은 노드들을 뉴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라고 부르고 이런 노드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 실제 뇌에서 뉴런들의 연결이 외부 자극에 따라 변하듯이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노드 간 연결 강도를 바꿔가며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 연결 강도를 우리 여기 표현되어 있는 웨이트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가장 간단한 형태의 퍼셉트론 모델을 나타내고 여러 개의 입력값 x1부터 xn의 각각 가중치인 w1부터 wn을 곱하고 여기다가 바이스 텀을 더한 뒤에 어떤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서 최종 출력인 y 햇을 얻는 구조입니다. 식으로 쓰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그런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수학적 모델이고 여기서 입력 그리고 가중치의 합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출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학습과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신경망에서 퍼셉트론에서 예측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이게 활성함수를 위를 적용해서 출력 y 햇을 구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입력값에 각각 다른 다중치를 곱해서 더한 뒤 결과를 액티베이션에 통과시켜서 최종 출력을 만드는 구조고요. 여기서 그 웨이트는 그 뉴런의 연결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 값이 크면 해당 신호가 크게 반영되고 작으면 영향이 적게 반영됩니다. 그리고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을 왜 쓰냐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단순히 어떤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합산된 결과가 이 합산된 결과가 어떤 다음 단계로 얼마나 전달될지를 결정하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그냥 이 값만 쓰게 된다면은 이거 자체로는 어떤 W와 X의 어떤 리니어한 X의 그냥 리니어한 어떤 썸이 될 텐데 그 비선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훈련이란 어떤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과 점점 비슷하도록 가중치를 조금씩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가중치 값이 점점 최적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핵심은 예측값 y 핵과 실측값 y의 오차가 줄어들도록 학습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이건 현재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통 리그레션에서는 MSE를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코스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으로 사용해서 어떤 예측 확률이 실제 정답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한다는 거는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WP인 파라미터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한다는 거고,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좀 gradient descent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손실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여기 손실함수의 최저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점점 손실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최저점을 찾아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에 있는 음, 생기는 문제점으로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모델 불확실성입니다. 이는 어떤 모델이 배운 데이터나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모델이 어떤 패턴을 아직 배우지 못했거나 아예 처음 보는 상황에 처했을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은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주거나 모델 구조를 개선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데이터 불확실성인데 이건 데이터 자체에 내재된 불확실성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센서 측정 값에서 노이즈가 있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결과값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아무리 학습을 많이 해도 줄어들지가 않고요. 그래서 핵심은 현재의 불확실성이 모델의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데이터 자체의 변동성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x는 이 부분에서 근처에서는 같은 입력값 x를 넣어도 출력 y가 매번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건 데이터가 원래 변동성이 큰 경우. 그래서 즉 내재적 변동성이죠. 근데 여기 보면 x는 10 같은 경우에는 아예 훈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모델이 그 영역에서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 생기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배운 게 부족해서 생기는 불확실성이고, 저희는 모델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 건지를 오늘 BNN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점인데, 기존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예측을 할 때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을 출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동물 분류 모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도록 학습시킨 모델에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잘 맞추겠죠. 근데 만약에 자동차 사진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모델은 자동차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학습한 적이 없는, 그래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건 고양이나 이건 강아지라고 억지로 분류를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모델이 본인이 모른다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측값은 내놓지만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모델이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도 지나치게 확신에 찬 예측을 하게 되고 이를 오버 컨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는 현업에서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에 뭐 잘못 대응하거나 틀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모델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일반 그냥 뉴럴 네트워크는 여기 이 검은색 부분이 데이터고 빨간색 부분이 실제 함수가 따르는 모습인데, 실제 함수 그림인데, 여기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서 뉴럴 네트워크는 새로운 구간에서도 확신에 잃지 않고 그냥 예측 곡선을 그대로 그려줘요. 아,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빨간색 이 그래프는 예측 곡선입니다. 이 검은색 점이 실제 데이터고, 그래서 여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측을 가진 채 그냥 확신을 잃지 않고 예측을 하지만 BNN에서는 해당 영역에서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넓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떤 실제 적용 환경에서 모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슬라이드에서는
베이지안 딥러닝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더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이고요. 여기 이건 자율주행차의 예시인데요. 그 센서 인풋을 받고 perceptron에서 계산을 해주고 다음 단계에서 이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주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딥러닝 모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센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여기 교차로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데 모델은 단순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yes 혹은 no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다른 차가 내 차의 경로를 가로지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확신도 없이 단순히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은 계속 이제 직진하라고 결정을 내리고 결국 교차로에서 충돌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게 됩니다. 하지만 베이지안 딥러닝에서는 확률적 관점에서 상황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no라고 단정하지 않고 가능성, 여기 possible 혹은 불확실과 같이 확률 값을 함께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아닌지를 97% 확신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차가 깜빡이를 켰는지는 3%만 알려준다고 확신한다고 알려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다루면 모델이 확신이 낮을 때 속도를 줄이고 양보하는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설계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에서도 일반 딥러닝은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베이지안 딥러닝 자체는 충돌을 피하고 안전하게 운행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베이지안 접근법의 강력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DNN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어떻게 모델이 구성되어 있냐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제 BNN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하기 전에 저번 주에 학술 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직 베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베이지를 리캡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빈도론적인 관점인데요. 보통 이제 베이지안 관점이랑 빈도론적 관점을 많이 비교해서 설명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려는 모습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세타는 이미 어떤 값으로 고정된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모집단을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할 수 없기에 현실적인 문제들로 우리는 그 값을 이 세타 값을 모릅니다. 따라서 이제 샘플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수를 추정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프리퀀티스트 개념이고요.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무작위 표본에서 반복적으로 관찰을 하면은 모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어서 이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빈도론적 관점입니다. 뭐 그에 대한 예시로는 뭐 위클로우, 뭐 라지 넘버가 있겠죠. 얘가 이제 뮤로 n이 커짐에 따라 수렴을 한다. 이런 게 있겠고요. 예시로 이제 보통 출구 조사를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측하지는 못하지만 특정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뭐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제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유권자를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보고 뭐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뭐 인구가 정말 많은 어떤 이제 나라에서 전체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수 없으니 일부 유권자를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현 후보의 당선 확률을 맞춘다는 것이 빈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베이지안 관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모수를 고정된 값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타 자체를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어떤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통계에서는 모수를 상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할 수 있는 변수로서 간주를 하고요. 이는 베이지안 통계에서 확률이 건이 미다 일어날 어떠한 객관적인 비율, 고정된 값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그런 생각에 기반을 하고요. 따라서 모수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우리가 확률 분포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접근법에서는 인도주의와 같이 확률 모델을 계속 학습해서 고정된 참값의 확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불확실성을 내포한 모수의 확률 분포를 찾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베이지안에서는 정해진 확률값 없이 분포로 나타나게 되고 분포에는 분산이 존재하므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이제 포스테리어의 식을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고요. 사후 분포의 식을 데이터가 기분됐을 때 과연 이 모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베이지 룰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이때 저희는 P의 Y는 지금 세타에 디펜드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비례식으로 보통 likelihood 곱하기 prior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에 대한 데이터를 관측한 뒤에 저희의 최종 사후 분포는 저희의 사전 믿음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관측한 likelihood에 곱해줘서 포스테리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 베이시, 베이시안에서는 결국 포스테리어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포스테리어 분포를 저희가 직접 알기만 하면은 뭐 예측이라든지 이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해지기 때문에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BNN은 일반 뉴럴 네트워크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BNN에서는 아까 말했던 학습의 대상이었던 웨이트 파라미터와 바이어스의 분포를 부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확률로서 정량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스탠다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습이 끝나게 되면은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라는 파라미터는 하나의 고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이 끝난 이 모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도 똑같이 나오는 디터미니스틱한 구조를 따르게 되는데 이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다음 보시는 게 다 확률 분포를 표현을 한 건데 이렇게 여기 노드 간의 연결 웨이트마다 전부 다 이제 분포를 부여해 줌으로써 불확실성을 확률로서 정량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인풋을 넣더라도 이 웨이트 파라미터들 자체에 다 분포가 있기 때문에 이 예측값도 분포를 띠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분산을 통해서 이 값의 분산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NN에서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을 결과값으로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NN의 사후 분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식을 작성해 봤는데 아까 이제 비례식을 보셨던 것과 같이 다음처럼 이렇게 포스테리어 분포가 표현이 되게 되고 여기서 W와 B는 아까 말했던 건 웨이트랑 바이어스고 X와 Y는 여기서 학습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확률 분포를 구하는 식이고요. 이렇게 사후 분포를 저희가 구하게 되면은 새로운 입력값인 X 스타와 Y X 스타에 대한 예측값의 분포, 그래서 포스테리어 예측 분포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은 단순히 하나의 예측값이 아니라 예측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단순히 정답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을 얼마나 확신하는지까지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식이랑 프레딕티브 예측 분포식을 뜯어보면은 얘네에서 사업 분포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페이지 정리를 이용하면은 사업 분포도 다음과 같이 비례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px랑 여기서 이 원래 그냥 페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해 준 건데 여기서는 px랑 이 x, y가 w랑 b와 무관한 상수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에서는 비례식 형태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순화시켜서 사용을 하고요. 이 사후 분포는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경망에서는 W와 P가 고정된 값이었지만 BNN에서는 이 값들이 확률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합니다. 덕분에 예측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까지 함께 추론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예측 분포를 보면은 새로운 입력 X타에 대한 예측을 하나의 값이 아니라 분포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이라고 부르는 거고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 적분식의 의미를 풀어서 보면은 먼저 W와 B라는 모델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예측 분포인 이 값을 계산을 하고 그거를 모든 가능한 WB의 사분포에 대해 평균을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W와 B가 모델들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모델들이 내놓은 예측값들을 평균해서 최종 예측을 얻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평균값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예측값이 되고요. 분산은 그 예측의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얘네는 단순히 예측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버피팅을 방지하면서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라미터에 대한 BNN의 장점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파라미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고요. 둘째로 사후 예측 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가중치 분포인 W를 고려해서 예측을 만들고요. 덕분에 이제 노이즈에 과도하게 민감한 단일 모델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예측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과도한 확신을 방지합니다. 일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모르는 영역에서도 99% 확신을 줄 수 있는 오버 컨피던스 본질가 흔하지만 얘는 불확실한 영역에서 예측 분산, 그 predictive variance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확신도가 낮은 예측을 반환하고 틀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줄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BNN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BNN 수식 구조를 보면 사후 분포와 예측 분포 모두 고차원 적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W와 B가 사실은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사실 W와 B가 어떤 수만 차원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적분을 정확히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적분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분사 기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잡한 적분을 효율적으로 분사할 수 있는지 10분 쉬었다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코프 체인 예시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전날 먹은 식사랑 유사한 식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제 짜장면을 먹었다면 오늘은 면 종류의 음식을 먹지 않거나
뭐 짜장면을 먹지 않거나 그럴 텐데 이렇게 음식 선택이라는 확률 과정에 대해 오늘의 음식 선택이라는 과정은 어제의 음식 선택에만 영향을 받고 그저께 음식 선택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 과정은 마르코프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 확률 과정을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MCMC는 샘플링 방법 중 하나라고 했는데 어, 가장 마지막에 뽑힌 샘플이 다음번 샘플을 추천한다는 의미에서 마코프 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코프 체인의 간단한 예시를 들어놨는데 여기서는 상태가 변화할 확률을 그냥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니에서 클라우디로 갈 확률 그리고 클라우디에서 레이니로 갈 확률인데 이거는 셋 다 이제 바로 전 상태에만 영향을 받고 이 레이니가 예를 들어 써니에서 왔다는 것에서만 영향을 받고 그 레이니가 그 써니에서 오기 전의 상태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CMC는 몬테카를로와 마코프 체인의 개념을 합친 건데요. MCMC를 수행한다는 것은 첫 샘플을 랜덤하게 선택하고 그 첫 샘플에 의해서 다음번 샘플이 추천되는 방식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MCMC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MH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자면 MH 알고리즘에서는 사후 분포에서 샘플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샘플링이 용이한 분포인 Q를 설정해 주고요. 이 제한 분포라고 하는데 제한 분포 Q는 마코프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T 시점에서의 제한 분포는 T-1 시점에 샘플링 된 값에 의존을 하고요. 제한 분포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하는 건데 그냥 샘플링 하기 쉬울 것 같은 분포를 저희가 임의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한 분포의 형태가 최대한 타겟 분포의 형태와 유사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렴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사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스텝별로 설명을 할 건데 수식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막 크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초기 값을 설정하고요. 그 이터레이션을 t번 돌린다고 했을 때 다음번 후보 x 값을 샘플 값을 그 제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합니다. 제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고 이 어세턴스 레이트 자체를 여기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원래 지금 설명하고 있는 MH 알고리즘은 여기 제한 분포 Q가 대칭이 아닐 때에도 일반화해서 표현한 수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제한 분포 Q가 대칭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다음과 같은 수식이 약간 이제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세턴스 레이트 알파 자체가 이 전 시점의 샘플에 대한 likelihood의 b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MHA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한 분포가 대칭인 분포가 아니더라도 적용 가능하도록 여기 일반화된 그 어세턴스 레이트가 나오게 되었고 그에 따른 보정 텀이 어세턴스 레이트에 곱해져서 위와 같은 알파 값이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이미 타겟 분포의 표본으로 포함된 어떤 x-1에 비해 캔디데이트 x 스타가 타겟 분포에 포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때문에 여기서 어세턴스 레이트는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비율의 값이 1보다 크면은 그 다음 샘플은 그 캔디데이트는 다음 샘플로 이제 채택이 된다. 이렇고 그 다음 만약에 이게 알파가 1보다 작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어떠한 유니폼 0,1에서의 샘플 추출을 해서 뭐 유니폼 0,1에서 뭐 0.5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알파 값이 예를 들어 그 U 값 0.5보다 이상이다 하면은 그 샘플을
채택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도 알파 값이 U보다 작다 하면은 그 샘플은 그 캔디데이트 X 스타는 버려지게 되고 그 전 샘플이 바로 다음 샘플 그대로 설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 샘플은 바로 버려지고 그냥 캔디데이트 X 스타는 버려지고 그 전 후보였던 XT-1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고요. MH 알고리즘에서는 캔디데이트 X 스타가 표본으로 리젝 거절될 경우 어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캔디데이트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표본으로 받아들여진 XT-1을 다시 한번 표본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알고리즘이 종료되면 하나의 체인을 얻게 되고요. 이 체인을 얻게 된 이 집합 자체가 타겟 디스트리뷰션인 우리가 타겟 디스트리뷰션 P를 따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한 분포에서 뽑은 이 샘플링 제한 분포에서 샘플들을 샘플링했는데 이 체인들이 결국에는 타겟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고 왔는데 먼저 이 fx 자체를 저희가 타겟 분포라고 생각을 하고 fx가 다음 같은 식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이 지금 f는 이렇게 생겼는데 직접 샘플링하기가 어려워요. 값이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타겟 함수에서 직접 샘플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MH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경우이고요. 먼저 여기서 첫 번째로 초기화 값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어떤 임의로 아무런 값을 하나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어 뭐 이번 경우에서는 x0가 7인 경우로 샘플링 초기화가 됐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는 제한 분포에서 캔디데이트를 생성하는데 제한 분포는 어떠한 확률 분포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아까 이제 MH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대칭 분포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알파를 구할 수 있었지만 쉬운 예시를 위해 대칭 분포인 정규 분포를 이용했고요. 아까 대칭 분포를 사용할 경우 어셉턴스 레이트 알파는 P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요. 제한 분포 gx를 xt-1에 의존하는 g 자체를 함수로 설정을 해주고요. g를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xt-1을 어떤 평균으로 가지고 시그마 자체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그냥 제가 여기서 설정을 했을 때는 시그마를 그냥 2로 잡고 제한 분포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한 분포를 x0인 7을 평균으로 가지는 제한 분포를 선택해 줬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캔디데이트 X 스타가 리젝 되는 경우랑 어셉 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분포인 G에서 X 스타를 뽑을 건데 X 스타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경우를 보면은 fx 여기서 그 X 스타는 샘플링이 G에서 되지만 그 값을 알파를 구해서 비교할 때는 알파 값이 fx 제로분의 fx 스타가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지금 여기 그리고 f에서 나온 b 값이 1보다 누가 봐도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리젝 되는 경우이고 만약에 어셉 되는 경우에는 뭐 g에서 이 값이 샘플링 됐을 때 fx 제로분의 fx 스타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x 스타가 다음번 스텝인 다음번 스텝인 x1이 되겠죠. 여기서는 x1은 x 스타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이 값이 1보다 작다고 해서 바로 샘플이 버려지는 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니폼 분포에서 임의 샘플을 뽑아서 그 값과 비교한다고 했는데 그 b가 u보다 큰 경우에는 이 샘플은 비록 타겟 분포 f에서의 새로운 샘플에 대한 높이가 더 높진 않지만 x 스타분의 이 값이 1보다 작지만 어, 이 값을 x 스타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요. 만약 여기서도 위 수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새로운 샘플인 x1을 버리고 x 스타는 그대로 x 스타가 아니고 x1이겠죠. x1 자체는 아까와 똑같은 x0로 설정한 뒤 위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x2, xt까지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얻어진 샘플 x는 결국 타겟 디스트리뷰션인 P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한 분포에서 MCMC를 이용해서 이터레이션 2만 번의 결과를 거친 거를 이제 코드로 살짝 구현을 해봤는데요. 어, 샘플들이 정확히 타겟 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CMC를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은 MCMC를 통해 얻은 샘플인 그 파라미터 샘플들인 W와 B 자체는 사후 분포를 따릅니다. MCMC는 결국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 포스테리어에서 샘플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 분포인 Q를 설정해서 MCMC를 진행한 거고 Q에서 샘플링된 값들이지만 결국에는 이 사후 분포를 따르는 것을 MCM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각 뽑은 샘플마다 이제 인풋 X 스타를 넣어서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Y 스타 값은 어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 값이고 이 예측을 n번 반복해서 이 m개의 값들이 나오면은 이 m개의 예측 값을 이용해 평균 분산 불확실성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사후 분포에서 계속 파라미터를 뽑기 때문에 모델이 계속 달라진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델이 뭐 예를 들어 여기 분포 자체에서 계속 파라미터를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언제는 뭐 W 자체가 뭐 0이었다가 3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델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나오는 예측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거나 분산을 구해서 불확실성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variational inference가 있는데요. 그 variational inference에서는 그 원래 사후 분포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 분포 대신 여기서도 분포를 다루기 쉬운 분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루기 쉬운 분포인 Q를 설정하고 실제 사후 분포인 P에 P가 계속 노테이션이 P가 어떤 타겟 실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분포이고 Q는 근사 분포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후 분포인 P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대충 나와 있는데 원래 여기 P 자체가 어떤 타겟 디스트리뷰션이고 Q를 다루기 쉬운 Q를 이용해서 최대한 P에 가깝게 근사를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후 분포랑 근사후 분포의 사이의 유사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렇게 했을 때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둘 분포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PQ라고 하면은 P 분포와 Q 분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근데 이 KL 다이버전스 자체가 거리로 매트릭으로 쓰이지 못하는 거는 식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P와 Q의 다이버전스와 Q와 P의 다이버전스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매트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둘은 거리로 쓰일 수 없고요. KL 다이버전스는 특징 두 번째로 이거 뭐 문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거 KL 다이버전스가 0 이상이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저희가 원래 이제 근사시키고 싶은 PW DE 분포와 원래 근사시키고 싶은 분포와 그 어떤 다루기 쉬운 분포 사이에 이제 다이버전스를 구할 건데 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결국 이 식은 어떤 Q라는 분포 하에서의 기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써도 분모에 그대로 여기 사후분포 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베이지 룰을 이용해 주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분자에 있는 이 조건부식을 사후분포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베이지 룰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해주고요. 이 식이 베이지 룰을 적용했을 때 이런 기대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여기서 P D 바 W 여기 PW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결국 이 식 자체를 그러면은 로그 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에 세 개 텀으로 분해를 해주고요. 여기서 식을 정리하면은 이 이렇게 나온 KL 다이버전스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로그 P의 D 자체가 KL 다이버전스 더하기 어떠한 기대값 묶음 이거를 엘보라고 부르는데 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로그 P의 D 자체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능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비던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에비던스는 KL 다이버전스 더하기 엘보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L 다이버전스는 0 이상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엘보 LQ가 결국에는 이건 고정이고 0 이상이기 때문에 엘보 자체는 당연히 이 에비던스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엘보라는 여기서 표현이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 엘보 자체의 식은 그 의미는 evidence of lower bound입니다. 그래서 이제 lower bound인 엘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원래 저희는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 두 분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KL 다이버전스고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해야 그 두 분포 사이에 최대한 유사도 있게 근사를 시킬 수 있는 건데 결국 여기서 식을 바꿔줌으로써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결국 엘보를 최대화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엘보 자체는 계산이 가능한 텀이기 때문에 엘보를 최대화하는 문제로 바꿈으로써 최적의 저희는 근사 분포인 Q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 그림으로 여기가 KL 다이버전스 그리고 엘보 그리고 여기가 에비던스 이 총량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엘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엘보 자체를 여기 있는 엘보식을 여기부터는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보 자체의 이 텀을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분해를 해주고요.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해줍니다. 로그 여기 있는 로그 P의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고요.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전부 다 기대값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두 다 Q 분포 하에서의 기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몬테카를로 어프로시메이션을 이용해서 이 W 자체를 Q에서 샘플링하고 그 샘플링한 W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여기 기대값을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몬테카를로 어프로시메이션 자체는 아까 그 원의 넓이 추정할 때랑 비슷한 논리로 가는 건데 계산하기 어려운 적분값 예를 들어 인테그레이션 오브 fx gx의 dx라는 이 적분값은 사실 기대값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expectation 어떤 g 분포 하에서의 fx의 기대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g 하에서의 fx의 기대값은 어떤 그 x는 g에서부터 나오는 샘플링된 값이기 때문에 xi라는 값은 그 xi를 g에서부터 샘플링하고 그 샘플링된 xi를 f 함수에다가 집어 넣음으로써 이 기대값을 근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적의 엘보 값을 몬테카를로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근사시킬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최적의 그 Q 대한분포 Q를 저희가 원하는 사후분포에 최대한 가깝게 근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정리하면은 실제 사후분포를 계산하기 힘드므로 다루기 쉬운 근사분포를 선택해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최적화의 기준을 저희는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그런 문제로 봤었는데 그 식을 베이지 룰을 이용해 정리를 해줬더니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문제는 사실 결국은 엘보를 최대화하는 문제였다로 바꿀 수 있고요. 엘보 항을 샘플링을 이용해서 근사시켜서 계산해 줄 수 있다. 까지가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의 어떤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약간 이 내용은 근데 어차피 정규 세션 하면서 딥하게 다룰 예정이니 그냥 여기 정도까지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약간 이제 이 부분부터는 살짝 이제 모르시는 개념도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보를 직접 근사시키는 방법으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베이지 바이 백프롭이 있어요. 베이지 바이 백프롭에서는 엘보 텀을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눠줍니다. 원래 있던 엘보 텀 자체를 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이 표현 자체를 다시 한번 이제 KL 다이버전스로 바꿔주고요. 왜냐면 이 값 자체는 KL 다이버전스의 마이너스 KL QW의 PW 이런 식으로 표현이 시켜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앞에 텀은 그냥 로그 라이클리우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로그 라이클리우드 값이고 뒤에 있는 텀은 사실 QW와 PW인 거는 이 저희가 선택한 QW와 원래 프라이어가 사이의 거리인데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엘보를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나눠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로스 펑션을 여기서 이 엘보를 맥시마이징 하는 문제는 결국 로스 펑션은 저희가 어떤 최소화시키는 문제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최대화시켜주는 엘보 텀을 다시 음수를 곱해서 다시 로스 펑션은 엘보의 음수를 사용해 주고요. 근데 여기서 학습을 이제 백프롭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진짜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원래 백프롭을 통해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말한 W 자체가 여기서는 Q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샘플링을 어떤 이 여기서 백프롭을 통해 학습을 해야 되는데 W 자체는 어떤 정해진 값이 아니라 확률 분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 그레디언트를 구해주려면은 샘플링 값을 어떠한 연산 가능한 그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샘플링을 어떻게 연산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한 것이 여기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랑 기법이고 샘플링을 미분 가능한 연산으로 바꿔서 백프롭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W 자체를 그냥 어떤 뮤 더하기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 이런 값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냥 최적의 뮤와 시그마를 계속 백프롭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 줌으로써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고 포스테리어에 가장 가까운 최적의 근사분포 Q를 찾는다. 간략하게 이런 논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 트릭 이렇게 그 사진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MC 드라마 하나 남았는데요.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 자체는 어떤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인풋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아웃풋이고 그러면은 원래 그 아까 학습 과정에서는 이 전부 다 노드들끼리 이어져 있는 이 구조를 이용해서 학습값 y hat 예측값 y hat을 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드랍아웃을 사용하면은 의도적으로 몇몇 노드들을 확률적으로 꺼버려서 그 과적값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약간 그 페널티 텀을 부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검은색으로 표현된 노드가 드랍아웃 때문에 꺼진 노드이고 그래서 매번 훈련 스텝에서 각 뉴런은 임시적으로 드롭아웃 될 확률 P를 가지고 훈련이 끝난 후 예측 과정에서는 드롭아웃을 적용하지 않아요, 원래는. 그래서 MC 드롭아웃에서는 테스트를 수행할 때도 학습처럼 무작위로 뉴런을 드랍아웃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똑같은 입력을 여러 번 모델에 넣으면은 드롭아웃 되는 뉴런이 매번 달라지면서 예측값도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그냥 샘플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시에도 이제 뉴런을 어떤 노드들을 드랍아웃 하는 그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은 그게 확률 분포처럼 다룰 수 있다. 이런 게 되거든요. W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그 핵심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서 드랍아웃을 통해 모델링하기 어려운 BNN을 드랍아웃이라는 흔히 쓰는 어떤 정규화 방법론을 통해 모델링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드랍아웃의 장점으로는 되게 구현이 쉽고 기존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어, 간단한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테리어 추정할 때 근사시키는 게 사실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한분포 Q를 설정하는 내용도 조금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머리인데요. 그래서 먼저 저희 오늘 그 BNN에서 배운 내용은 먼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없는데 BNN에서는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고정된 값이 아니라 확률 변수로 취급함으로써 예측 값에 대한 불확실성을 추정할 수 있게 됐고요. 문제점으로는 웨이트 파라미터의 어떤 사후 분포들 아니면은 그 포스테리어 분포, 그 프레딕티브 분포
같은 고차원 적분항을 계산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해결 방법으로는 크게 MCMC 그리고 Variational Inference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MCMC를 이용해 샘플링 기반으로 사후 분포를 근사할 수 있었고요. MCMC는 이제 정확도는 높으나 사실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 샘플링을 할 때마다. 그래서 계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고 Variational Inference에서는 다루기 쉬운 분포인 Q를 이용해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근사한다. 이 방법은 효율적이지만 근사 정확도가 Q 분포 선택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랑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대응되는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넣어봤는데요. 좀 오늘 설명 안 한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할 때. 감사합니다.